김종현의 스포츠. 목요일에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함께하고 있죠. 라디오의 발롱도르를 꿈꾸는 이건 김정용의 라롱도르 시작하겠습니다.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영국에서 돌아와서 자가격리까지 마친 이건 기자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두 번째 자가격리는 어땠나요? 네, 뭐 이제 프로 자가격리러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요. 오랜만에 밖에 나가지도 않고 푹 쉬면서 축구를 보며 그리고 여러 가지 드라마들을 보면서 휴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좀 체질에 맞으신가 봐요. 집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네. 아무래도 좀 집돌이 느낌이 있어서 열심히 푹 쉬다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달릴 준비가 됐습니다. 네. 다시. 근데 또 얼마 안 있으면 영국 다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9월 12일에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도 갈 예정이고 지금 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와 같은 날에 들어와서 얼마 전에 자가격리가 끝났거든요. 예. 그리고 토트넘의 그 훈련 일정이 8월 17일부터 이제 시작할 이제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손흥민 선수는 조만간에 정말 한 며칠 안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그냥 자가격리만 하고 정말 진정한 의미의 자가격리로겠죠. 자가격리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진짜 바쁜 일정이 되겠네요. 어쨌든 현재 그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랑 유로파리그가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포르투갈에서 진행되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포르투갈에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건 기자 있었겠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있었을 건데 그래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에파에서도 취재 기자들 많이 오지 말아달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동참해 주십사라고 요청해 왔고요. 예. 특히 이제 한국 기자다 보니까 또 한국 선수가 8강 이상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취재 기회를 주는 것에 있어가지고 차순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에 아마 못 갔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오늘부터 챔피언스리그 8강전이 시작이 됐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정말 극적으로 4강 진출했어요. 네, 챔피언스리그가 포르투갈 리스본에 모든 팀이 다 모여서 마치 월드컵처럼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죠. 첫 경기가 있었는데 8강에서 아탈란타를 파리 생제르맹이 극적으로 꺾었습니다. 선제골을 내준 뒤에 끌려가다가 후반 45분에 동점골, 후반 추가 시간에 역전골로 극적으로 역전을 했고요. 네이마르 혼자 경기 내내 굉장히 고생했지만 골을 만들지 못했는데 나중에 교체 투입된 은바페와 슈퍼모팅 두 공격수가 좀 힘을 더해주면서 점점 파리 생제르맹이 주도권을 잡아가더니 결국엔 역전을 했습니다. 네이마르와 은바페는 각각 1도움씩 기록했습니다. 저도 이거를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그렇게 못 넣었다가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그때 뒤집히더라고요. 네, 파리 생제르맹이 사실 요한 최근에는 계속 16강에서 떨어지고 뭔가 8강의 저주가 아니냐라는 25년 정도 동안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유럽 무대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딱 90분까지는 아탈란타가 1대0으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한 골을 넣고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동점골을 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연장전을 들어갔었어야 돼요. 이미 기세가 그쪽 파리 생제르맹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경험 부족에 여러 가지 또 기세를 너무 내줬기 때문에 결국 바로 역전골을 얻어 맞으면서 이렇게 패하게 됐고요. 그래도 아탈란타 감독은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이제 바쳤고 좋은 모습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 다음 시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쉬움을 희망으로 좀 돌려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는 아틀란타가 참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좀 즐거웠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4강에 오른 거 처음 아니에요? 아주 처음은 아니고요. 1994, 95 시즌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무도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걸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나이를 속인 거고. 95년 당시가 언제냐면 파리 생제르맹 공격수로 조지 웨아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지금 자기 나라 라이베리아에서 대통령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옛날이고 세계적인 부자 구단이 된 뒤가 최근 8시즌인데 그동안 한 번만 빼고 프랑스에서는 다 우승했거든요. 하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최대 8강까지밖에 못 가봤다는 게 거대한 숙제였는데 이번에 일단 숙제를 1단계까지는 풀었습니다. 네. 자, 3일 동안 나머지 8강전도 쭉 이어지는데
한 곳에 모인 단판 승부니까 이게 진짜 일정이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8강전도 홈앤어웨이로 하고 예. 4강전도 홈앤어웨이를 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포르투갈에서 나흘 동안에 걸쳐가지고 8강전을 하고 4강전은 또 현지 시간으로는 18일, 19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하고 23일에 결승을 치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일단은 그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압축해서 하는 걸 노린 거고요. 여기에 UEFA 입장에서는 유로 2020이 갑자기 1년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비는 그 시간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여서 하는데 조금 아쉽긴 하죠. 사실 이제 홈앤어웨이로 하게 되면 뭐 원정 다득점이라든지 예. 90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어떤 뭐 역전의 묘미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물론 스릴은 있습니다만 약간의 역전의 가능성이 사라진 게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만큼 한 판에 목숨 걸고 뛰어야 하는 재미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라이프치히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8강전이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네, 처음에는 비공개였는데 집요한 취재로 다 나와서 지금은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공격수 앙헬 코레아, 수비수 시메 브루살리코 2명이고요.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일정은 그대로 강행한다고 합니다. 2명 다 무증상이었다고 하고요. 아틀레티코 전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좀 살펴보면 브루살리코는 이전부터 부상으로 빠져있던 선수라 큰 상관은 없는데요. 네. 공격수 코레아가 아주 기량이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출장 시간을 보면 거의 주전급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공격수들이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타격이 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도 그렇고 뭐 이래저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나도 걸린 거 아니냐라는 식의 약간의 뭐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계속 이런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으로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주앙 펠릭스라든지 알바로 모라타, 오블락, 뭐 트리피어 이런 스타 선수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라이프치히가 좀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라이프치히가 경험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감독도 경력이 길지 않은 87년생, 네, 1987년생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인데요. 그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1987년생만큼 1887년생도 이상하지 않나요? 아유, 감독을 해야겠다. 네. 아유, 예. 라이프치히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3위에 오르면서 저력을 증명한 신흥 강호고요. 유럽 대항전에서는 뭐 역사가 워낙 짧기 때문에 역대 최고 성적이 2년 전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탈락이었어요. 네. 지금 팀 역사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성적이 조별리그에서 조 1위로 통과했고 16강에서는 우리가 많이 본 것처럼 토트넘 호스퍼를 이전 전승으로 꺾었기 때문에 확실히 상승세입니다. 그 황희찬 선수가 뛸 수는 없지만 이제 팀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황희찬 선수가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라이프치히에 빨리 이제 들어가면서 지금 그 독일로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도 했고요. 이번에 포르투갈에 함께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팀 분위기도 적응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챔피언스리그 선수 명단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놓쳤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 시즌이 아니었기 때문에 뛸 수는 없지만 경기장에서 같이 보면서 선수단 분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전술도 직접 보면서 여러 가지 익혀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승리한 팀이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랑 맞붙게 되는데 누가 승리할 거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저는 라이프치히에 기대를 하는데요. 아틀레티코와 라이프치히 모두 고민이 비슷한데 아틀레티코는 공격력이 원래 안 좋고요. 라이프치히는 티모 베르너 주전 공격수가 첼시 이적을 일찍 확정하면서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둘 중에 변수가 있는 쪽은 아무래도 라이프치히니까 좀 나겔스만 감독이 깜짝 놀랄 만한 카드를 가져와서 재미를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이제 아틀레티코를 얘기를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네네. 아틀레티코의 승리가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단판 승부는 결국에는 수비 그리고 경험의 차이거든요. 아틀레티코 시메오네 감독이 누굽니까? 이 완전 수비와 그다음에 역습에 최적화된 감독이기 때문에 충분히 라이프치히의 약간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 라이프치히의 경기가 내일 아침에 이제 펼쳐지게 되고요. 토요일 새벽에는 진짜 빅 경기가 있네요. 바르셀로나 대 바이에른 뮌헨이 8강에서 만나죠. 네, 그 소위 말하는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립니다. 분데스리가 우승팀과 라리가 2위 팀의 대결인데요. 지금 4대 빅리그 우승팀 중에서 바이에른만 남고 다 떨어졌어요. 그 점에서 바이에른이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순수 전력 평가로 볼 때 바이에른이 1등 우승 후보로 꼽히고요.
또 바르셀로나는 예년만 못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메시가 있는 팀 아닙니까? 지금 호날두가 있는 팀이 떨어졌기 때문에 메시가 있는 팀이 정말 그 스타 파워로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건 당연한 일이죠. 네. 근데 두 분은 바이에른 뮌헨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거든요. 바르셀로나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 생각보다도 최근 현지 전망을 보면요. 네. 바르셀로나가 4-4-2를 쓸 거란 말이 있는데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격 축구를 버리고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수비 축구 할 거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지금 바르셀로나 감독도 완전 공격 축구 매니아인데 네. 바이에른 상대로는 우리가 더 약하다. 이걸 인정하고 정체성을 약간 수정하는군요. 네, 정체성까지 버려가면서 예. 수비부터 하겠다라는 식의 현지 전망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이건 기자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네, 원래 그 모든 묘수라는 것이 상대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자신의 색채를 빼는 그런 악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뭐 되게 유명한 만화에서 나온 얘기이기도 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자신들의 공격 색채를 버리고 수비적으로 나오겠다라는 얘기는 자신들의 힘을 거의 반감을 시키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자체가 일단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라는 그 대단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발 내지 두 발은 앞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승패는 대충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스코어 내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자주 하는 것 같네요 요즘에. 예. 저는 3-0. 3대 0까지요? 화끈하게 아주 일방적인 경기가 난다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건 기자님. 저는 4대 1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한 골은 리오넬 메시가 한 골을 넣을 것 같고요. 나머지 4골 중에 한 3골 정도는 레반도프스키가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레반도프스키의 기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요일 새벽에는 맨시티 대 리옹의 경기가 있죠. 네, 이 경기는 뭐 전력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아주 화려한 팀 맨체스터 시티가 앞섭니다. 하지만 리옹은 올라오는 길에서 유벤투스를 잡고 올라왔어요. 이미 우습게 볼 수 없는 팀이고요. 맨시티는 아구에로가 뛸 수 있을지 없을지 여전히 불투명하고 다비드 실바가 이미 맨시티와 결별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약간 좀 경기가 50대 50이어야 재밌으니까 굳이 좀 말을 보태자면 리옹도 충분히 할 만하다. 네, 충분히 맨시티도 덜미를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진심인가요? 아유 진심입니다. 제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죠? 맨시티입니다. 리옹보다는 맨시티가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기 때문에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뭐 사실 결과는 알 수 없는 거니까 4강 대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참 궁금합니다. 유로파리그는 4강 대진이 확정됐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볼게요. Options. Messi gets it back. Messi! Suarez puts it on the plate and Messi. 현장의 소리, 레전드들의 이야기. 스포츠에서 모두 다 만나보세요. 김정현의 스포츠. 해외 축구 이야기를 나누는 라디오의 발롱도르 이건 김정용의 랄롱도르 듣고 계시고요.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4강 대진 살펴볼까요? 네, 8강 결과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8강에서는 맨유가 코펜하겐 1대0으로 이제 눌렀고요. 세비야가 울버햄튼은 역시 1대0으로 눌렀습니다. 인터밀란이 레버쿠젠을 2대1로 그리고 샤흐타르 도네츠크가 FC 바젤을 4대1로 누르면서 4강이 완성이 됐고요. 대진은요. 세비야와 맨유가 함께 붙고 그다음에 인터밀란과 샤흐타르가 이렇게 붙으면서 결승 진출팀을 가리게 됩니다. 제 생각엔 유로파리그에서 올라올 팀들이 올라온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뭐 8강 대진이 나왔을 때 아마 4강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예전에도 잘했던 팀 뭐 이런 팀들을 이제 다 올라갈 그 얘기를 했는데 특히 딱 보시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13-14 시즌부터 2015-2016 시즌까지 유로파리그 3연패 에메리 감독 하에서 3연패를 했던 팀이고 또 맨유는 2017년도에 무리뉴 감독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여기에 인터밀란은 총 3번 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거고 우승도 해본 팀이 잘하는 거기 때문에 4강에는 우승 이제 경험팀이 올라갔다. 딱 좋은 대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샤흐타르는 빼놓고 얘기하시는? 샤흐타르는 뭐 물론 잘하긴 하지만요. 네. 샤흐타르가 비교적 제일 약한 팀인데 이 팀은 유로파리그보다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뜻밖의 선전을 하면서 한 8강 정도에 올라가는 걸로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국내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이 팀도 같이 하락세를 좀 탔었거든요. 네. 지금 상당히 좀 부활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4강 진출이기 때문에 뭐 응원이라면 좀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참고로 샤흐타르 도네츠크 원래 연고지가 거긴데 연고지에서 지금 경기를 못 해요.
팀 이름과 달리 그 도네츠크 지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키예프에 있는 경기장을 씁니다. 아, 그렇군요. 맨유, 세비야, 인터밀란, 샤흐타르 이 네 팀 중에서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은 어딘가요? 저는 세비야. 네, 뭐 전력으로 보면 맨유와 인테르가 더 강하지만 네. 세비야의 어떤 신묘한 어떤 운명적인 유로파리그 유로파와의. 우승 본능. 5회로 역대 최다 우승인데 그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고 2010년 이후에 3회 연속 우승해서 최근에 다 달성한 거 아닙니까? 예. 뭔가 전력을 뛰어넘어서 유로파는 세비야 이런 느낌이죠. 네. 이건 기자는요? 세비야의 유로파리그 DNA는 에메리 감독이 팀을 떠나면서 사라졌다고 저는 보고요. 예. 저는 맨유가 그래도 우승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맨유가 코펜하겐과의 대결에서 1대 0으로 연장전까지 가면서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만 그 경기 자체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골대도 2번 때리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맨유는 이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바이오 리듬 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세비야를 누르고 그다음에 결승 가서도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근 기자 아까 다른 얘기할 때도 맨시티 승리 얘기했었는데 이 정도면 명예 잉글랜드 아, 그러게요. 잉글랜드 팀들만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닙니까? 앵글로삭슨의 피가 흐르는 걸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도 거기가 조금 더 친숙하다 보니까 잉글랜드가 좋더라고요. 아니, 인터밀란도 루카쿠 유로파 9경기 연속골 하고 요새 기세 엄청 좋지 바이오리듬 탔지 않습니까? 이제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아요. 떨어질 때가 왜냐하면 됐어요. 포르투갈이 잉글랜드와 시간이 똑같거든요. 유럽대륙보다 1시간이 빠르요. 정말 현지인만 할 수 있는 평가였습니다. 축구 팬들은 어쨌든 저희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새벽에 밤잠 설칠 일만 남았는데 이 대항전 유럽 축구 일정 끝나기도 전에 프랑스 리그왕 개막하더라고요. 네, 개막이 코앞으로 왔고요. 그래서 리그왕에서 뛰는 대표적인 한국 선수, 그 한국 대표 공격수 황의조 선수가 보르도에서 이미 많은 연습 경기를 소화하면서 팀에 놓아들고 있는데 예전과 마찬가지로 최전방보다는 2선 그러니까 섀도우 스트라이커나 윙어를 주로 소화하고 있었는데 감독이 교체되면서 이번 시즌 전망이 좀 오리무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 감독 교체가 어떻게 작용할까요? 일단 이제 보르도에서 수사 감독이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고, 그다음에 이제 보르도는 짱루이 가세 감독이라고 예전에 보르도가 한창 전성기를 달렸을 때 리그 우승, 뭐 준우승 했을 때 그 당시에 코치로 활약했던 그런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황의조 선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황의조 선수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랭스하고 평가전을 했을 때도 도움 2개를 기록하면서 4대0 승리도 이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는 새로운 감독 밑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고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승우 선수는 시즌을 시작했죠? 네, 이승우 선수 소속팀은 신트 트라이던이죠. 1라운드에서 지난 시즌 2위인 강호 헨트를 만났었고요.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상대는 뭐 우리가 많이 이름을 들어본 이 벨기에 최고 명문인 안더레흐트예요. 초반 대진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일단 이승우 선수의 입지는 지난 시즌보다 좋아졌습니다. 첫 경기는 교체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선발로 나온 공격수보다 교체로 나온 이승우의 평가가 더 좋았어요. 특히 이제 2대1로 이길 때 결승골의 시발점 역할을 이승우의 어떤 투지 넘치는 문전 경합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팀 감독이 호주 출신인 케빈 머스켓 감독인데 이승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체 투입되자마자 날카롭고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리고 결승골도 이승우의 적극적인 움직임에서 시작됐고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어렵게 만들어서 보기 좋았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즌에는 좀 더 그라운드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 시즌은 조금 뭐 계속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약간 나올 때 타다가 갑자기 시즌이 코로나19로 멈추면서 못 나왔었는데 이제 시즌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이승우 선수가 피지컬도 많이 단련을 했고 지난번 경기도 보니까 상당히 파워가 붙었더라고요. 여기에 뭐 머스켓 감독 호주 출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아시아 축구도 잘 알고 아시아 선수를 잘 알고 있어요. 또 이승우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그 머스켓 감독이 멜버른 빅토리라든지 이런 팀을 이끌 때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를 중용을 할 것 같고 또 팀 내에서도 이제는 이승우 선수를 뭐 여러 가지 뭐 경기력 측면이 아니라 약간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회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승우 선수의 또 열심히 활약을 펼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야기를 해보자면 토트넘 손흥민 선수에게는 새로운 격리하는 동안 동료가 생겼네요. 네, 토트넘이 미드필더 호이비에르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5년이고요. 사우스햄프턴에서 있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무리뉴 감독이 정말 좋아하는 전형적인 그 무리뉴 취향인 선수인데요.
예전 첼시 때는 이런 선수 한 5명씩 데리고 있었는데 90분 내내 지치지 않고 네.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무리뉴 감독이 시키는 대로 고지고대로 다 하는 그런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서 빅터 와냐마가 나갔고 다이어를 요즘 수비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를 수급한 것 같고 이 선수에게 기대를 얼마나 거냐면 현지에서는 이 선수가 온 덕분에 은돔벨레가 부활할 것이다. 아. 이런 전망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은돔벨레가 그렇게 못하고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랑은 합이 잘 맞을까요? 네,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사우스햄튼에서의 그 모습을 보더라도 이 선수는 포백이라든지 수비진 앞에서 수비형 미드필드로 뛰는데 상대의 공격을 끊어내서 한 번에 찔러주는 전진 패스가 상당히 좋고 그 시도도 많은 그런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이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뭔가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를 영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손흥민 선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미드필드의 보디가드. 그러니까 이 선수가 손흥민 선수 뒤쪽에서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면서 좋은 패스를 받아서 역습으로 나설 수 있는 역습 기회가 상당히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돔벨레는 그럼 살릴 수 있을까요? 은돔벨레가 이제 이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은돔벨레 선수도 상당히 경쟁심을 느끼고 위기 의식을 느끼겠죠. 여기에 일단 스타일상 은돔벨레 선수의 또 그런 살짝 아쉬운 수비력을 조금 더 커버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2019-20 시즌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골을 수상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12월 7일이었죠, 지난해. 이때 이제 번리와의 16라운드 홈 경기에서 75m를 달리면서 수비수 6명을 제치면서 넣는 골이었는데 한 다른 7개 정도의 골들이 경쟁자로 붙었어요. 하지만 이 골만큼은 어쩔 수 없다. 이 골만큼 멋있는 골이 없었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골을 올 시즌의 골로 선정을 했고요. 사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발롱도르가 있었고 그다음에 피파 베스트 어워즈가 있었으면 이 골은 푸스카스 상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골이기 때문에 근데 없어졌으니까 아쉽게도 어쨌든 상당히 멋진 골이고 이 시대에 최근 10년의 골로도 충분한 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멋진 골을 회자할 수 있다는 게 참 우리나라 선수인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인 선수의 발렌시아 얘기해 볼 텐데 이강인 선수가 그 프리시즌 훈련 참가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잔류를 선택했다고 봐야 될까요? 이강인 선수 측의 입장은 아직 확실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원래 떠나려고 했던 이유가 발렌시아에서 주전 경쟁이 힘들어서 다른 팀에 가서 좀 뛰고 오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팀 분위기가 이강인 선수에게 출장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 싱가포르 국적의 구단주 피터 림이 이강인을 아주 총애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심지어 다음 시즌 선발 라인업에 쓸 자리까지 만들어뒀다는 게 현재 상당히 유명한 상태고요. 게다가 좀 재계약 제의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이강인 측의 반응은 아직 모르지만 현재 정도면 상당히 특급 대우를 받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게다가 발렌시아 선수단 불화의 원인으로 꼽혔던 다니 파레우 선수가 비아레알로 이적했잖아요. 네, 갑자기 이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그 페란 토레스 선수라고 그 젊은 선수가 맨시티로 이적을 하고 난 이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파레오 선수가 우리를 좀 쉽게 말해서 왕따시켰다. 조금 따돌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파장이 컸고요. 어차피 피터링 구단주는 팀을 리빌딩 하는데 이 파레오 선수가 약간은 있으면 걸림돌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거는 감독 차원이 아니라 구단주 차원에서 이렇게 내보낸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팀이 재편되는 과정이긴 한데 너무 그래도 헐값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방출이 많습니다. 에즈키엘 가라이, 코클랭, 파레호, 페란토레스 지금 주축급인 4명이 나갔는데 다 헐값에 나갔거든요. 이게 재정난 때문인데요. 구단주 본인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는데 경영을 잘 못해서라는 비판도 받고 있고요. 그 현재 선수단 총 인건비를 40%나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이게 이강인 선수에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김정용의 랄롱도르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건 축구 전문 기자 김정용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다시 좀 들어주세요. 김정현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 내일 저녁부터 모레